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신년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경제였습니다. 회견문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무려 35번 나오면서 경제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올해 국정운영 방향과 기자들의 즉석 문담에서 나온 현안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제가 잠깐 기자 리포트 나갈 때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은 다 춘추관장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오히려 더 반가울 수도 있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형식적인 면 먼저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회자도 없고 본인이 직접 MC 데뷔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직접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격식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형식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그런 신년 기자회견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기자들 통해서 이제 대신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이었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소통의 의지가 바로 오늘 기자회견의 형식과 내용을 다 담아낸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도 나왔지만 배경음악도 5곡이나 사용이 됐고 좀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형식적인 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질만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김현 의원께서도 춘추관장을 했었습니다만 저도 춘추관장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형식이 저렇게 이제 자유분방하게 바뀌게 되면은 사실상 현장 실무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제 이제 뭐 각본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원만하고 스무드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저게 언제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시쳇말로 마사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청와대 인사 개편이 했기 때문에 춘추관장도 사실상 공석으로 봐야 됩니다. 공석으로 봐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직접 사회자 역할까지 하는 그런 타운홀 미팅이라 하는데 이제 그 힘에 기웠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생각보다 굳이 뭐 판정성으로 판결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청와대가 판정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쉽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이라 그래서 저는 춘추관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상상을 해봤죠. 아 그러면은 타운홀 미팅이면은 뭔가 좀 자유분방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그냥 라운드 그 원형 형태에서 대통령이 뭐 신년사는 다 하더라도 기자들하고 소통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원안에서 모여서 무슨 마이크를 차고 그렇게 자유롭게 오고 가는 면담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거는 조금 그건 진짜 파격이네요. 파격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마 좀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뭐 전혀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돌발 질문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도. 혹시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장면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마지막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언론인을 악수할 때 소통수석과 그다음에 이제 비서관으로 인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과 그 마지막에 이제 언론과 이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것하고요. 한 팀이다라는 거고 공정한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또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같이 좀 역할을 좀 해줄 것을 주문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김구 선생의 를 인용해서 그러니까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지막에 키워드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 그게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수님 좀 생각하실 시간이 있으셨는데요. 굳이 뭐 크게 생각할 건 없고요.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은 역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기자들의 질문은 좀 직접적인 언어를 많이 써야 재밌거든요. 좀 파격적으로 날카롭게 나가야 재밌는데 전체적으로 기자들 질문이 그렇게 직접적이고 날카롭지는 않았다. 좀 밋밋한 구석이 있었는데 뭐 여 기자가 질문하는 부분이 좀 직접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준비한 질문이 저희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약간 표정이 좀 흔들렸어요. 사실상 이제 보는 관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참 재밌게 보는 건데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짧게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길게 설명하면은 여기에 뭔가 말꼬리가 잡힐 우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현안에 대한 얘기 해보시죠. 경제부터.
자, 요즘 경제 안도찬 얘기 너무 많은데요. 이 경제에 대한 언급이 35번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상당히 힘줘서 얘기한 부분도 많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한 총평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고용 지표가 부진해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서는 아프게 생각한다라는 이제 그 자기 반성적인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부의 반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사실은 평화가 경제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2018년도에 대통령께서 정말 역점을 두고 했던 게 남북 정상회담 세 차례와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이끌어 견인해낸 것이고요. 그 지난해 연말에 이제 답방이 사실 안 되면서 국민들이 조금 실망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 2018년도에 평화가 경제다라는 것을 안착시켜 놓고 대통령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뭐 뒷전을 한다거나 전혀 아닌데 좀 일부 언론과 그다음에 이 체감하는 정도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그런 불평과 불만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연말부터 12월 초부터 해서 그 내년 그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보고서도 국민들 앞에 보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경제 문제와 그다음에 혁신 성장도 경제 문제이고 그다음에 포용적 성장 이것도 역시 경제 문제와 연동되는 것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였다라면 사람을 우선하는 그런 경제 성장에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들을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 중의 하나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도 물론 이분이 이제 산업통상 상임위를 이제 12년 하셨던 분이고 그분의 상당히 많은 그 조회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발탁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경제 인사들도 충분히 만날 것을 이제 제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회견에 30분 동안의 기자 발표문 중에 한 5분의 4가 경제와 관련된 발언이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 과정에도 얘기를 충분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 그 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충분한 인식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단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처방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서 굉장히 안도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상황을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보여주신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좀 두 가지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뭐 신년사라든가 아니면 각 조직의 어떤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고자 하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소개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도입부하고 마무리부 이 부분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의 도입부를 보면은 촛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촛불 광장에서 저는 군중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봤다. 그래서 평범한 가족들을 보면서 미래를 낙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했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나 하면은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가치에 더 치중하겠다. 이게 촛불 정신에 대해서 좀 더 개혁적인 부분, 변혁, 사회의 변혁, 정치 변혁, 정의로운 이 부분을 더 강조하셨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나 이제 재밌는 것은 유의미하게 원래 2019년 오늘 그 신년사를 보면 도입부가 이런 거예요. 작년 이맘때 충북 진천을 찾아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했다. 중략하고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추워야 병충해를 막고 버리농사가 풍년을 이룹니다. 재밌는 것이 인류학자들은 빙하기에 인간성이 삭듯하고 합니다. 공기를 나누며 서로가 절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역시 또 추위로 갔습니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 국가도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기 이제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경제의 어려운 부분, 교육 지표에 대한 하락, 그리고 지지도에 대한 하락, 정치에 대한 불안정, 청와대의 내부 혼란 이런 등등의 악재들은 추위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추위로 표현하고 이 자체는 과도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바꿔 나가려고 그러면 이 아픔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이제 추위와 빙하기를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애들로 설명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컨셉을 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과 신년사를 듣고 독일의 메르켈과 영국의 위스턴 처칠을 좀 떠올렸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메르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뚝심의 정치인이라 그러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자의 몸으로서 그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예. 것도 정통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포용 국가에 대한 포용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경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메르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뚝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르켈의 뚝심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돼가는 과정, 그리고 협치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메르켈의 뚝심이다라고 이해되는 부분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메르켈의 뚝심을 만약에 좀 벤치마킹 한다 그러면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성의 있게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열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뭐냐 그러면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1941년도에 윈스턴 처칠이 세계 2차 대전을 끝난 직후에 예. 베버리지라는 교수를 불렀죠. 네. 베버리지 교수를 불러서 영국이 건강과 복지를 위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1942년대 베버리지가 만들어 온 것이 뭐냐?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예. 그것이 포용 국가의 한 맥락과 똑같은 형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포용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논쟁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지금의 현재 국가 상태 그리고 현재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 그러면은 당시 윈스턴 처칠의 요람과 무덤에서의 과정 자체는 전쟁이 끝나고 난 직후에 국가주의가 어느 정도 통용될 시기였었고 예. 산업이 완전하게 형성이 되기 전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이룰 수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것이 빌딩업되어 있고 정량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협치적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갈 것이냐 이건 좀 생각이 이 부분 됩니다. 질문 드려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 여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경제 기조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이유 그리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정말 직설적인 질문인데 여기에 대통령이 이미 그 기자회견문 내내 충분히 설명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설 질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안 맞는 비유인 것 같고요.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구체적이지 그래서 않다. 그러니까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그다음에 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느냐. 그러면 30분 동안 대통령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좀 미흡하다거나 생각이 다른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추상적인 내용을 뭐 질문이라고 좀 더 생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 질문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답변은 사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분 다시 읽어야 되는 낭독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그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자도 그 특정 언론사의 질문에 대해서 또 공방이 좀 오고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이 질문이 적절치 않다라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말씀드리기 참 모한데 그 모호한 질문에 모호한 질문 그러니까 좀 모호한 질문보다는 예.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지만 대통령께서 답변을 할 수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그런데 문 대통령이 좀 흔들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주 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만 약간 표정이 좀 흔들리셨지 않나. 네. 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자가 대통령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네. 그렇지는 저는 않다 보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언론이라는 것은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라든가 신년사 이런 것은 한 해의 살림을 어떻게 해나가고 어떤 기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그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자들이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예. 저 국민 앞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기법상 직접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끄집어내는 그런 것들이 언론사 기자들의 어떤 전술적인 방법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방법들인데 그것이 질문에 대한 적절성 이런 부분들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상 대통령을 패미하기 위한 그런 단어를 썼는 것도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포용국가 성장이라든가 포용국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표가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불만이 비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변을 하시니까 네. 여기에 대해 기자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30분 동안 그에 대한 철학적 배경, 신념적 배경을 이야기했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이 있느냐 이걸 아마 물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쭉 총괄해서 보면은 사람 중심 경제, 그다음에 혁신적 포용 국가를 하면서 함께 잘 사는 그 경제, 그다음에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세상을 만들겠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열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올해 정책 기조, 경제 기조를 6가지 항목에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답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정책을 기조를 바꾸지 않느냐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안 맞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회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할 게 많습니다. 일단 정치 현안에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 얘기하기에 앞서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재민 사무관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그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선택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예.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굉장히 2차례 걸쳐서 강조를 하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젊은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귀 기울인 건 맞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다 말 못할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고 최종 단계에서의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만 어쨌든 김동연 부총리가 이미 잘 소상히 설명했다고. 설명을 했고 예. 김동연 부총리가 정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주변과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귀를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태유 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또 비는 것도 있고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걱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본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저도 김태우 전 감찰관과 그다음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얘기가 지나치게 많이 거론돼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건강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제 가족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정치적으로 좀 그 공방의 쟁점화, 대상이 정쟁화 되는, 안 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가족들의 소망이고 주변의 친구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 특히 야당에서 이 문제를 뭐 청문회를 하자 아니면 뭐 특검을 도입하자 두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일 이제 공세를 하는데 그 개인의 선택과 말,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이제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한편으로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뢰와 또는 믿음을 주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야당이 더 이상 정쟁화 삼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고 약간 따뜻한 시선도 느껴졌는데 반대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두 차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 집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공익성이냐 공익성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 이번 간단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공익성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경우는 사실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익과 직접적 연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사익, 그 개인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것이 공익성을 다루는 어떤 조직에서 나온 그런 문제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것이 이제 뭉뚱그려서 소위 말하자면 사안의 중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제기한 그런 문제들은 면에 이제 공공성에 관한 문제죠. 이것이 이제 사학으로 어떻게 결부가 될지 또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수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상태고 또 의혹이 제기된 그 내용들이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이야기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이걸 그냥 아무 문제 아닙니다라고 넘어간다는 것은 야당의 책무를 이제 져버리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좀 더 이제 미세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신재민과 김태우 두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좀 평가가 약간 엇갈리느냐라는데 한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지금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떤 나름대로의 부담의 가치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점이고 또 하나는 미시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그런 사안으로 봐야 될 것이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과 직접적 상관관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 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댓글 사건이라든가 적폐적 논란에 있어서 이러한 사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자가 됐었고 그걸 통해서 전 정부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초치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정통성, 그리고 명분이 굉장히 상실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입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반면에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야기했는 것은 정책적 사항이죠.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정무적 부담에 있어서는 신재민 사무관보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입장이 더 정무적 부담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 김태우 전 감찰관과 그다음 신재민 전 그 사무관의 그 의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죠? 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특별 감찰관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본인의 지위를 남용한 일을 해놓고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는 해놓고 분이고. 그것이 마치 피해를 입은 것이냐 지금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이 아닌데 사찰을 본인이 해놓고 그것이 지시에 의해서 한 받았다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고 그다음에 근거가 없는 일에 대해서도 본인이 해서 문제가 돼서 그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그런 그 경고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위를 남용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본인의 지인의 그런 그 사건에 연루된 것을 권력을 남용해서 또 문제를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신 거죠. 이거 외려 더 단호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감찰반의 임무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그다음에 특수관계자,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데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은 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분이 남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다라는 걸로 정리가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한 질문 절반도 못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다 가서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일본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올까 너무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일본 정부가 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정치적 쟁점화의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삼권 분립이 된 민주국가이고 그다음에 그 사법부의 판단은 일본 정부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그러면서 과거의 일에 현재 또는 미래로 가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단을 일본 정부가 나서서 쟁점화시키고 무시하고 있다. 내지는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좀 귀를 기울여는 태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사법부를 존중하자. 그거는 한국 정부의 사법부이기도 하지만 국제 관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국제 관례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 그다음에 지지율, 국내 지지율,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에도 얘기하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본인들의 그런 지지율의 문제나 정치적 어려움을 한국 정부의 또는 한국 정부에서 예전에 벌어졌던 예. 일을 악용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것을 괴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아사히 신문 기자가 의도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지 않나. 저런 답변이 나오겠죠. 예, 이유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예. 이제 지금 뭐 일본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얘기 자체를 두고 뭐 설왕설래가 좀 더 벌써 제기되지 기사가 않습니까?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본을 아베가 좀 노리는 부분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권 분립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정치 쟁점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그것도 무엇보다도 36년 동안 피해자는 우리입니다. 예. 우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완벽한 핵이라는 것이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양민국 국가가 좀 겸허한 자세로 일본 쪽에서 그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쪽이 맞는 것이지. 뭐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아주 그 좋은 뭐 대답을 하셨지 않나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답변이 같은 네. 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